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방 우리 엄찬영 연구위원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미암 유이춘과 그의 배우자였던 덕봉, 송씨죠. 송덕봉에 관한 이야기를 네 번에 걸쳐서 해볼까 합니다. 이 송덕봉은 지금 여러분이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역 덕봉집, 그러니까 덕봉이 쓴 한문으로 된 시문이 남아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더군다나 16세기의 여성이 한문으로 글을 지었는데 그 글이 지금에까지 전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드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송덕봉의 글을 통해서, 그리고 미암 유이춘에게는 그가 남긴 또 일기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두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16세기 조선의 풍경을 우리는 살짝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경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풍경이고,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독서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알려진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세기에 아내와 남편이 똑같이 선비로서 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직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미암 유이춘 선생이 일기 속에서 당신의 부인을 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진심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의 벗이 되기도 했던 부부 이야기를 오늘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논문으로 쓴 것도 있지만 조선 아내 열전이라는 제 책 중에서도 보면 한 챕터를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샅샅이 다 이야기는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하서 김인우 선생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하서 선생에 관해서는 약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제가 썼지만 1시간 동안에 얘기하려고 보니까 살은 다 빠지고 뼈다귀만 남아서 국이 별로 맛이 없을 수도 있죠. 곰탕이 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 두 부부에 관한 일종의 간단한 소개가 될 텐데요. 공부 잘하는 남편, 유능한 아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공부 잘하는 남편에게는 특별한 유산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미암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암 유이춘이 남긴 일기인데요. 16세기 조선의 많은 선비들은 미암만 일기를 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서 김 선생도 일기를 썼고, 이순신 장군도 일기를 썼고, 누구도 일기를 썼고, 다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써 16세기니까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더군다나 임진왜란 전에 쓴 일기들 대부분 사라졌죠. 자연이 없어졌죠. 전쟁 중에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없어지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저는 그런 의문도 갖습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많은 일기들은 후손에 의해서 아마 멸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손이 오히려 공부를 덜한 집안에서는, 죄송합니다, 이건 결코 미암 유이춘 집안을 제가 모욕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손들이 비교적 그렇게 많은 공부를 치열하게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원본이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일기의 성격에서 오는 것이죠. 17세기 이후 조선의 선비들이 일기를 쓰는 방식과 16세기의 조선의 식자들이 일기를 쓰는 방식은
제가 보는 바에 따르면 아주 달랐습니다. 16세기 조선의 선비들은 정직하게 썼습니다. 사실 그대로 썼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바를 충실히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17세기 이후로는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성리학이 일반화되면서 성리학적인 사고방식이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검열하니까 편지도 달라지고 일기도 달라지고 모든 글들이 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는 쓰지 않습니다. 내밀한 이야기는 쓰지 않습니다. 남이 봐서 걸릴 만한 이야기는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일기는 제목이 일기라 하더라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심심합니다. 그런데 16세기의 일기는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그들의 생각이 여과할 필요 없이 이 여과지 자체가 이 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암 일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사소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다 적혀 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남편 유이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거리를 하나 문집에서 찾았는데요. 미암집 제2권에 보면 과거 급제를 읊다. 그러니까 과거 급제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40년의 역사를 과거 급제 이후 40년의 역사를 미암 유이춘 선생이 몇 줄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쭉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과거 급제한 지, 이분이 과거에 급제한 것은 중종 33년 1538년이었거든요. 언 40년. 그렇다면 이 시는 언제 쓴 것입니까? 더하기 40이니까 1578년 그쯤에 썼습니다. 세상 풍경 몇 번 바뀌었던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에게는 그 나름의 역사적 전환, 사회적 변화가 결코 느리지 않았습니다. 빨랐죠. 특히 정치적 격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임금님 3년 동안 모시다가 멀리 함경도 종성에서 20년 보냈지. 이것은 이제 미암 선생의 삶에서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한 획을 그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아시다시피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에 걸려서 을사사화가 일어나기까지 한 3년 동안은 중앙의 요직, 삼사의 요직에 있었죠. 그러다가 사화를 만나서 약 20년 동안 귀양 생활을 했다. 유배지에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얘기를 이렇게 하죠. 이제 복귀가 된 얘기를 대신되어 연매되어 대궐에서 밤늦도록 일하다가 이게 이제 한 줄로 요약했어요. 그러니까 20년의 귀양 생활 끝에 조정에 복귀해서 조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한 줄.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내와 함께 남으로 갔다네. 이것은 담양으로 내려오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무궁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지. 서재 창가에서 보내는 세월 길기도 하네. 그래서 이 시는 미암 선생이 정말 말년에 쓴 것이고 담양으로 완전히 귀향을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좀 편안하게 노년을 공부만 하면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썼습니다. 어때요? 그림이 보이시죠? 미암은 아주 성실한 학자였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부침을 겪은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불행하게 마치지는 않았고 그래도 끝은 해피엔딩이었다.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이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유이춘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이춘과 그의 배우자였던 송덕봉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우리는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사람의 아내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고작해야 뭐 집안이 좋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또 뭐 선생님의 딸이니까 결혼한 거였지. 그런 정도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유이추는 사실 송덕봉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초취라고 하죠. 처음 결혼한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짐작하건대 아마 산고를 치르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이도 건지지 못하고 아내도 잃어버린 그런 아주 가엾은 처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유 선생은 젊은 시절이죠. 젊은 유 선생은 이미 문명이 높았기 때문에, 학식이 많고 문장가로서의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재취, 두 번째 결혼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유이춘을 사위로 삼을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그때 그 유 선생은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나는 돈 많은 집 딸과 결혼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나는 유명한 집 딸과,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나는 잘 나가는 집 딸과,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유 선생은 아주 특별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도잠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시죠? 진나라의 도사, 도잠, 도연명. 도잠과 그의 아내 적시, 성이 좀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비교적 흔한 성입니다. 잘 알려진 성입니다. 적시가 서로 친구처럼 살았고, 도연명이 문장가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적시 역시도 대단한 문장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이추는 그러한 아내를 맡고 싶다. 첫 번째 아내는 자기가 고른 아내가 아니잖아요. 주어진 아내였죠. 그러나 두 번째 아내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글 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아내를 원한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다른 집안과 여러 혼담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꽤 성사 가능성이 높은 서씨라고 하는 아가씨도 있었지만 다 물리치고 재주가 뛰어난 글재주가 있는 송덕봉을 유이춘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삶은 처음부터 예고된 거죠. 뭐가 예고됐습니까?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 거라고 하는 것이 예고가 되었죠. 그런데 정말 잘 나갔습니다. 송덕봉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유이춘의 입장에서 본 거지만 송덕봉의 입장에서 보면 16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 적에 남편은 대과에 급제했습니다. 결혼할 때 이미 남편은 생원진사 시험에 합격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수재였죠. 그리고서 이제 말씀처럼 잘 나갔습니다. 뭐 무장 현감도 했고, 나중에는 3사의 관리로서 언관이 되어서 서울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을사사화에 걸리죠. 을사사화에 걸려서 결국 20년가량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송덕봉이라고 하는 분은 남편이 선택한 글 잘하는 아내인데 글만 잘한 것은 아니었다. 개성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이재능통한 사업적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말하자면 정말 귀한 분이었죠. 그래서 이 분이 선조 9년에 1576년에 남편의 소망을 이루어줍니다. 남편의 소망은 뭐였냐면 덕봉의 고향인 담양이죠. 담양에 새 집을 지어서 거기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었는데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걸 감탄하면서, 남편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걸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시로 자축할 때 이런 글이 있거든요. 아내의 성중이 대청이 완성된 것을 보고 사운을 짓다. 아내가 집을 지었고 시를 읽고 그걸 보고 남편도 또 시를 쓰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하고
처음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들어보면 유이춘이라고 하는 분은 여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린 태도를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내인 덕봉을 대할 때의 유이춘의 태도와 세상의 일반적인 여성을 바라보는 유이춘의 관점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은 미암 일기초에도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암이 가지고 있는 여성관은 당시의 일반적인 성리학자들과 아무 차이 없어요. 읽어보셨죠?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심각한 문제들은 여성 때문에 생기는 거다. 여자는 세상의 화근이다.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르칠 수가 없다. 하나는 누굽니까? 환관. 또 하나는 누굽니까? 여성. 여자와 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가 바로 미암 유이춘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대할 때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모순이라고 보시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이해하시렵니까? 어쨌든 그것은 좀 우리가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미암 유이춘이 여성을 보는 관점 자체가 관대했던 것은 아니라 그러나 그 아내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다른 생각을 했다. 유이춘은 아주 탁월한 선비로서 그는 결국 재주가 있는 여성을 아내로 선택하기를 바랐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그들 부부의 삶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